이번에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광주가 82%로 정말 높네요. 네,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아마 대선 주자들이 선거 초반부터 이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호남을 많이 찾고 그랬던 것이 투표율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19대 대선이 끝난 후 호남 표심도 분석해보고 또 국정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4.13 총선에서 보면 호남 민심이 국민의당에 많이 밀어주는 것 같아 보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득표율에 아주 높은 득표를 안겨줬단 말이에요. 네. 지난 1년과는 정말 정반대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호남 표심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표면적으로만 보면 지난번 총선 때와 이번 대선의 표심이 굉장히 달라서 네. 바깥에서 보면 호남 사람들은 너무 변덕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총선과 대선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총선이 회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대선은 전망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총선은 지금까지 잘못한 사람을 꾸짖어주고 심판하는 거라면 네. 대선은 앞으로 누가 더 잘할 것 같은지를 네. 보고 밀어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바로 이런 표심이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몰리는 쪽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호남 표심의 결과를 놓고 또 지역주의가 완화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지역주의는 분명히 완화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역주의라는 것은 사실 조금 부정확한 표현인데요. 더 네. 정확하게 말하자면 특정 지역과 정당의 일체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그동안 이제 70년대 이후로 네. 오랫동안 특정 정당과 일체감을 가져왔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것보다는 어떤 역사적인 질곡과 제한 때문에 불가피한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위자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이 분당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나뉘면서 본의 아니게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정당화에 성공하게 되었고 그리고 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또 국민의당이 비록 아주 높은 지지를 얻진 못했지만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얻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두 당 모두 사실상 지역적 한계를 탈피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네.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영남 지역으로 축소되는 오히려 지역 정당화하는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참 낯선 일인 것 같아요. 그 자유한국당, 그 전신 네. 새누리당이 지역 정당이라는 분석은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선거 기간 동안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면서 역전도 어렵지 않다고 자신해왔는데 이번에 추락했어요. 그리고 홍준표 의원한테도 밀려서 3위가 돼서 좀 충격이 클 것 같은데 이번 일이 예상이 되었던 일인가요? 많이 아쉬우셨던 것 같아요. 홍준표 지사죠. 예, 네. 안철수 후보가 이제 기대했던 것 또는 예상했던 것은 사실 보수 진영에서 대안이 부재할 경우에 자신에게 전략적인 투표가 이루어질 거라고 네. 이제 기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안철수 후보가 얻는 표의 상당수는 일종의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주가와 비슷하게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사게 되고 반대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게 되면 팔게 되는 이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중간에 이제 기대감이 모이면서 잠깐 올랐지만 이제 뭔가 미래를 그러니까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갑자기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출발부터 좀 불리한 지형이었는데요. 전쟁의 비유를 하자면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투를 치러야 되는 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동부 전선에서도 싸우면서 동시에 서부 전선에서도 싸워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네. 그러려면 군사력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 네. 당의 전투력이 그 정도 뒷받침을 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안철수 후보의 어떤 면이 이 유권자의 표심을 옮겨가게 했는지도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씨가 어려서부터 파랑목재를 다 지키고 서민들 그 뼈아픈 고생 모든 것을 전부가 다 자기가 체험을 했어. 그분이 공약하신 것이 호남을 위해서 인물 호남에서 많이 뽑겠다 하는 그 공약을 그렸지 않습니까? 공약 듣고 이럴 때 심상정부한테 좀 마음 가긴 했는데 이번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명박 그쪽이 아직 남아서 이렇게 좀 될 사람한테
몰아준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2번 그 홍준표 누군가 그냥반이 그냥반이 나와놓은 게 그냥반보다 그것이 문재인이가 더 낫다 그래갖고 안철수를 더 안 찍고 찍었다고 그러고 나오죠. 순진한 것 같다고 좀 그러시대요. 사람들이 말할 때 너무 때가 안 묻고 좀 나라 이끌어가는데 좀 강해야 되는데 강한 맛이 없다고 그 말씀 하대요. 옆에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네, 시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었던 어떤 반문 정서, 또 호남 홀대론이 아무래도 선거 과정 중에서 굉장히 부담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의식한 것이었을까요? 지금 첫 국무총리로 이낙연 전남지사를 내정을 했는데 이제 호남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겠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이낙연 지사를 총리로 지명한 것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고 또한 영리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를 탕평하게 이제 골고루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당위가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케이크를 가장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법이 뭘까요? 공정하게 분배. 공정하게 분배. 자로대고 하면 될까요? 잘라야겠죠? 똑같이 네. 잘라야겠죠. 똑같이 자르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네. 네. 자른 사람이 맨 마지막에 조각을 선택하도록 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정의를 설명할 때 많이 드는 비유인데요. 호남 총리를 기용함으로써 호남 총리가 제청하는 강요들의 선택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총리가 임명하는 강요들에 대해서 호남이 부당함을 논하기는 어렵게 만드는 아주 절묘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총리에게 또 강요 제청권이 있으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역정 공약 사업으로 국립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제 정권으로 교체가 되면서 이 면이 좀 외면당한 것도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문화수도 광주가 좀 날개를 펴고 좀 비상할 수 있을지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필요 조건은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갖춰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비 예산 지원과 이 지원 기간의 연장 같은 것들이 확보된 거죠. 그런데 필요 조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충분 조건이 그 자체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네. 무엇이냐면 문화전당 스스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과 그리고 동시에 이 지역민들이 이 아시아 문화전당을 아끼고 사랑하고 키워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광주 시민들이 아시아 문화전당이 조금 낯설더라도 이런 현대적인 예술이나 좀 아시아의 어떤 우리에게는 오히려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네. 미술 분야를 네. 조금 용기를 내고 다가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굳건한 지지를 보냈는데요. 새 대통령에게는 어떤 점들을 바라고 있을지 들어볼까요? 우선 경제 문제가 문제고 청년 일자리 빨리 내놔주는 거. 지금 노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가 10년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동안 이제 좀 쌓인 적폐 청산이라고 하죠. 그게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북하고 관계 완전히 대결로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대화로서 따뜻끼리면서 해결하는 그런 그 정책을 써야만 돼요. 박근혜 대통령 그런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 규명 그런 거 모두 다 흔들림 없이 국민들이 표를 몰아준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1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행함이 중요하다 이런 말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격동의 현대사에서 학생운동가 또 노동인권 변호사로 살아왔는데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5.18 37주기 행사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이 모아지고요. 또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에도 좀 속도감이 붙을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취임 초기의 행보들을 보면 비교적 이제 신뢰가 가는데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내용을 개혁적이고 진보적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과 스타일을 조금은 점잖고 보수적으로 취하실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도 그것이 숨어 있는데요. 개혁적인 성향은 분명하지만 굉장히 점잖고 안정감 있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필했었거든요. 바로 이런 지혜를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네. 우리가 다 응원을 해드려야겠죠? 네, 새로 출범하는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거는 기대가 참 큰데요. 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징성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